두 분께서 표현하실 때도 약간 조심스러운 말투가 느껴졌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표현할 때. 현재 지금 우리가 하반기 초입에 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편해 보이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곳은 미국입니다. 이제야 외국인은 들어오는 분위기면 개인은 이제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한 달 동안 경험을 하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부분들을 며칠 동안 보고 계실 거예요. 6개월, 1년 동안을 파는 주체거든요. 그 주체가 돌아설 때는 그렇게 하루 이틀짜리 매매하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최근에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많이 변동성이 커져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단기 매매의 강한 방향성 변화에 너무나 지치고 짜증이 나기 실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4일 동안 사는 그러한 매매는 성격이 다른 자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환율까지 지금 원화가 강세 쪽으로 도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으면 사기에 더 편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이크론과 평가를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매력도도 적지 않다라는 것까지 인정받게 되면 지금 최근에 사고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반기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본전이면 난 나올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재고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나서 시장이 여러 번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어제 오늘 올라주긴 했는데 워낙 줄줄이 떨어지다가 이제 회복한 거다 보니까 반갑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정상화되가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들은 게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참교육을 시켜주신다. 네. 괴물 같은 장은 괴물로 잡아야 된다. 일단 원인 분석부터 들어갈까요? 왜 이렇게 괴물 같은 장이 됐는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저 한 달에 한 번씩 뵙잖아요. 네. 연합뉴스에서. 근데 이제 연초에 올해는 이제 펀더멘탈이랑 유동성이 아니라 심리가 제일 중요해서 광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를 연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광기가 5, 6월 달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레버리지 ETF랑 같이 겹친 상황도 연초에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인데 새롭게 생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와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내용이 같이 겹치면서 5, 6월 달까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버리는 상태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두 분과 진행을 안 했었는데 6월에 올해 시장을 고점을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둘 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한 달 동안 매우 안 좋았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두 분께서 표현하실 때도 약간 조심스러운 말투가 느껴졌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단언하기가 좀 어렵다 할까요? 네. 근데 저는 지금 7월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하반기 초입에 있는데 네. 하반기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편해 보이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좀 편한 마음 먹고 내일부터 장을 겪어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자세히 여쭤봐야겠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요즘에는 분위기가 좋아도 또 금방 내리꽂겠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추세로 좀 회복하는 단기적인 회복이 아니라 중기적인 회복 정도는 바라봐도 된다. 일단 그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절대적인 그 부분과 상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한국 시장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랑 한국이랑 세 군데를 투자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중국인데요. 이유는 지금 어제 알파벳 실적에서도 보셨다시피 돈을 추가로 써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이 됐는데 글로벌 전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돈을 써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지 돈을 벌어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시플로우만으로 안 되고 주식 발행도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발행까지 한단 말이야 라는 불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금리가 지금 가장 높은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부담감도 커진 부분을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악조건이 지금 미국, 한국, 중국이라는 세 주식시장 중에 가장 높은 게 미국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바닥에서 SK하이닉스가 16만 7천 원, 17만 원, 170만 원에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고점에서 키옥시아는 반토막이 한번 났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한 40% 초과해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배경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원인은 알아야 이제 미래를 대응하니까. 그렇죠. 그 배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AI 혁명이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진행된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야구의 이닝으로 3이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5%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알아야 그 비율은 나오는 거거든요. 야구가 9회가 아니라 12회가 되면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AI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엔비디아에서 메모리로 범위가 확산이 됐습니다. 이 AI 현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부분이 확산되면서 그 확산된 강도가 사람들이 이건 뭐 너무나 강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흥분을 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부분을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거야. 게다가 뒤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얘는 나의 직업을 뺏어갈 수도 있는 애래라는 부분에 공포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공포감과 투자에 대한 공포감이 둘 다 작동을 해서 뒤늦게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쏠림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쓰거든요. AI는 100km로 계속 달리는 차인데 사람들이 200km, 300km로 달려갔다가 그 조금 전에 표현한 그러한 이유로 그랬다가 AI 현상이 왜 이렇게 느려?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5월달, 6월달인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 원래 속도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문제 없구나 라는 부분을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은 성과가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돈을 벌고 있을 때는 공부 잘 안 합니다. 삼성전자 많이 공부하셨죠? 2달 동안. 그랬죠. 네. 그러한 공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더 제대로 되고 가는 부분의 방향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찾게 되죠. 그게 최근 일주일 동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지금 4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최근의 장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우리가 그 AI 키워드로 걱정됐던 게 있으면 아주 작은 연관성이라도 잡아서 반영하고 또 끌어내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뭐 알파벳 테슬라 실적 뭐 남아있는 게 있긴 하지만 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수요? 그러면 아직 좀 괜찮은 거잖아. 좀 더 사줄 거잖아로 이제 약간 안심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여력이라든지 현금에 대한 우려 뭐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어라는 건 아직도 잠재돼 있지 않나. 그리고 남아있는 이벤트들에서 뭔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의심들이 많이 잘못된 점이 걱정하는 점이고 다시 올라오지 의심들이 않을까.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걸 해소할 만한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또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랑하는 아우인 한상희 연구원이 저보다 미국 시장을 더 잘 아는 전문가인데 저런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봐요. 현재 이 질문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나요? 한상희 연구원님은? 저는 이제 오늘 진행자라서 의견은 왜냐하면 저희가 2부가 네. 또 우리 지금 대표님하고도 약간 반대 의견일 수도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해 보이지는 현재는 않고요. 네. 사실은 요런 건 있습니다. 이제 알파벳 실적 오늘의 설명을 하는 걸로 보면 알파벳이 투자를 조금 늘렸기 때문에 좋다라는 기사가 되게 많긴 한데 네네.
알파벳이 투자를 늘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메모리 가격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전 대표님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실적을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쭤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투자 두 개 합쳐서 전체의 실적이라는 표현으로 하신 건가요? 아, 투자 계획과 투자 다 합쳐서 그냥 이익과 매출 발표한 거를 다 그냥 발표 전체를 다 했을 때. 발표 전체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웃겼던 게 결점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그 아침에 오늘 출근을 하면서 블룸버그에 이렇게 정말 IT를 오래 보신 분들도 결점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점이 없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특히 그 순다이 피차르랑 여성분이 CFO이신가 봐요. 그래서 두 분이 진행을 하시던데 그 CF분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조달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조달에 대한 질문은 나올 때 이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질문은 할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답을 하면서 첫 번째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두 번째 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세 번째 주식에 대한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이렇게 말투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불편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자기가 편안하거든요. 근데 구글 자체가 지금 이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말했을 때 상대도 불편함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시간에서 주가가 3, 4%에서 5%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부담감을 내부적으로나 시장이 둘 다 느낀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지금 AI 로직의 전반적인 핵심 로직이라서 그 순간 뭘 생각했냐면 다른 마이크론이나 이런 주가를 보면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의 주가 하락폭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메모리 업체 산업에 플러스 나는 부분을 둘 다 더했을 때 이게 오늘 이 컨퍼런스 콜을 마치는 시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 버틸 수 있을까? 그 두 개의 더한 값이 그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걸 들었는데 결국은 끝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폭이 더 크더라고요.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모든 그쪽을 합친 것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최근에 치고 올라온 부분들도 이래저래 전문가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든 간에 불편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경쟁에서 완전히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중국에 올라오는 부분의 불편함과 자금이 충분한 거에 대한 걱정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불편함이 전부 다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시장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현금 자금 조달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네. 찾아보니까 이번에 증자랑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바람에 네. 순현금이 거의 130, 40가 1,400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순현금, 그러니까 차입금을 뺀 거. 그러면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올해 하겠다는 게 그럼 그게 벌써 순현금이고 돈을 또 벌 거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 이슈가 계산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떨까 궁금한 게 자신 없어 한 게 아니라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래 시장에서도 안 믿을 거니까 나는 그냥 드라이하게 말해줄게. 순다르 피차이가 원래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데 굳이 그걸 CFO를 시켜서 말한 걸 보면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계산은 채권에서 들어오는 자금까지 했을 때 내년 연간 단위로는 그런데 네. 지금 그 28년 지금 현재 시장은 AI 현상을 한 30년 정도까지 내후년까지 6월 달에는 본다. 6월 달까지 6월 달의 시장은 내년을 반영하고 있던 게 아니라 한 2030년까지를 반영하고 있었거든요. 메모리 업체가 됐든 하이퍼스케일러가 됐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이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8년, 29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추정 데이터들은 LLM 모델들을 만드는 미국의 모든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다 엄청나게 돈을 2028년부터는 잘 벌어요라는 추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추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모르는 그러한 혹은 경쟁이 심해지는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데이터에서 좋은 부분의 데이터는 흔들리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더 커졌고 이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아까 30년을 반영하셨다고는 했는데 오늘 이제 사람들이 클라우드 구글의 매출을 보면 이익률하고 매출이 사실 엄청나게 잘 나왔거든요. 10%대 성장했었나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성장률이 또 확대가 됐는데 네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것처럼 매출이 저렇고 이익률도 좋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LMM을 만들어서 돈을 왕창 벌든지 LMM을 돌리는 애들한테 공간을 빌려줘서 벌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니까 보통은 첫날 반응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걸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네. 보시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어제 그 시장의 반응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간 외 반응은? 오늘 어제 시간에 오늘 아침에 오늘 시간에 아침,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시간에 반응.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실제로 시작돼서 시작되겠죠, 어떻게 곧? 돼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주 굉장히 결점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점 없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점 없게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내용을 들으면서 결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시간에 주식 시장을 움직였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실제 시장이 열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보면 이제야 외국인은 들어오는 분위기면 개인은 이제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일단 먼저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흔들림 속에서 하락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 달 동안 경험을 하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서는 부분들을 며칠 동안 보고 계실 거예요. 6개월, 1년 동안을 파는 주체거든요. 그 주체가 돌아설 때는 그렇게 하루 이틀짜리 매매하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많이 변동성이 커져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단기 매매의 강한 방향성 변화에 너무나 지치고 짜증이 나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를 4일 동안 사는 그러한 매매는 성격이 다른 자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환율까지 지금 원화가 강세 쪽으로 도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으면 사기에 더 편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턴하는 상태에서 실제 숫자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그 문제가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이크론과 평가를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매력도도 적지 않다라는 것까지 인정받게 되면 지금 최근에 사고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반기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쉽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힘듦을 그냥 본전이면 난 나올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만약에 있으시다라면 그 부분을 다시 재고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수급 중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관이 순매수가 별로 안 잡히긴 했지만 네. 이게 투시는 많이 샀고 금융투자가 매도가 많으니까 네. 우리가 아는 그냥 상식으로 보면 금융투자 매도는 또 ETF 매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100%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엔 다 이게 무슨 뭐 선물 이런 게 연관이 되는 거였는데 네. 그럼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판 거고 많이 팔았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산 느낌이거든요. 네. 기관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ETF 금융투자 쪽이 아니라 우리가 투신으로 보는 진짜 기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건 어떻게 같이 보시나요? 여쭤보고 싶은 게 수급에서 외국인이 현물은 이제 들어와 주는데 선물은 또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을 같은 주체라고 보시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바뀌는 자금들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5월달에 캐피탈이 5% 지분 신고를 했다가 6% 지분 신고로 올렸거든요. 이러한 자금이 사는 매매랑 지금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매매, 현물 시장에서 몇 조씩 움직이는 것들은 다른 얘기예요. 오늘 캐피탈은 미국의 정말 굴지의 운용사입니다. 네. 혹시 모르실까봐. 네. 거기서 기업을 사는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시장을 플레이하는 것이고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하는 것은 포지션 관리나 변동성 관리나 아니면은 파생에 따른 파생 전략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에요. 근데 그 세 개를 마치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의해서 접근하면서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한상희 연구원은 외사를 다녀봐서 이 플로우를 그래도 그나마 많이 가까이서 본 사람들인데 다 90%, 100% 아니 100%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 95%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파생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가 8,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현물과 연계돼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빈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장중에 매도를 1조로 했다가 종가에는 다시 그거를 매수로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매매들이 나오는 건 이거는 알고리즘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닙니다. 뭐 그게 ETF의 포지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움직였든 어떠한 다른 이유가 됐든 확보된 정보를 통해서 하루 동안의 움직임으로 이 포지션을 롤오버를 오버나잇을 안 하겠어라는 의사결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신호로 읽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선물 포지션을 시장이 좋아 보여서 얘네들이 매수를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이런 의견들을 너무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관 얘기 안 해주셔갖고. 기관요? 기관 투신 투신들은 쪽, 투신 쪽. 네. 투신 쪽에서는 투신 쪽은 지금 6월 5월 달까지는 상당히 편했어요. 사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투신권은 그다음에 연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금들은 대형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극단적인 쏠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형주의 비중이 높은 펀드가 시장을 질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수익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관 투자자는.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5월 달까지 오다가 5월, 6월부터는 극단적인 쏠림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를 보내다가 시장이 지금 조정받은 상태, 6월 달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그 어려움이 풀린 상태가 됐고 그 풀린 상태에서 비중 조절을 다시 해야 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살 만한 그러한 싼 상태라고 평가를 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 투신권의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쏠림 포트를 갖고 있을 텐데 이거를 분산을 좀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국내 기관한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쳐다보는 입장에서 분산하기를 우리 매니저 동생들한테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을 보면 유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가 또 앞서 이제 뭐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국채 금리와 항상 연동해서 괜찮을까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요동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대로도 괜찮은 것인가? 시장의 영향 측면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예전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는 건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강력한 강대국이 피크인지 아닌지는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2기 정권이 미국 패권의 피크를 지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동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볼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국방비와 미국 채권의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역전된 부분도 보고 계실 것이고 금리의 레벨도 보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시장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WTI가 90달러가 지금 넘은 상황인데 오늘 4% 이상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주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매크로 지표의 변동성이 컸을 때는 미국이 가장 에너지가 자급이 되는 구조야. 미국은 유가를 생산하잖아. 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의 영향도가 가장 적은 구조로 영향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의 상승과 유가의 상승이 미국한테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정권의 그러한 문제점을 이란은 지금 현재 중간 선거가 아니라
얘네들 2년 동안 트럼프 정권 내내 끌고 갈 각오까지도 하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만만하게 덤볐다가 만만한 상태가 아닌 상태를 이란 중동 사태에서 지금 겪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 AI 정책의 오픈 소스 방식에 의한 열린 사회 구조의 정책에 미국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랑 앞으로 2년 동안 이걸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저 월드컵 스페인 축구 우승하는데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있는 저 사람을 도대체 옆에서 내가 같이 봐줘야 된단 말이야. 불이 났는데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를 다른 방안을 찾는 데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 시장을 더 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의 의구심이 없다가 생겨나는 부분과 지도층의 이러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저는 미국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 시장에 여전히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네,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얘기 시작했으니까 네. 7월 FOMC는 다음 주긴 하고 뭐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는 게 대세긴 한데 혹시 대표님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저는 케빈 오시가 어떠한 그 성향이냐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분들은 트럼프가 임명했으니까 트럼프의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블랙박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월이 처음에 임명되었을 때도 파월이 저런 그 태도를 보일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트럼프랑. 그것처럼 지금 현재 그 제가 생각하기에 케빈 오시는 모든 경제계와 정치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으면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동의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중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룰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그러면 룰대로 하는 것은 트럼프한테는 불리합니다. 트럼프는 또 뭐라고 난리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행정부에 들어올 수 없다고 처음에 당선되고 그 큰아들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를 먼저 정보를 받고 1억 5천씩 내고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사우디랑 그다음에 그 바이오 업체나 여러 가지의 뉴스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지금 예전처럼 관세 정책을 한 올해 봄처럼 하고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활동인지 좀 헷갈려요.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케빈 오시는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인 도덕적인 관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는 동결할 거로 보고 계실 것이고 하반기에 이제 인상 확률이 없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데이터에 따라서 그 의견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거기서 9월 이제 7월 다음에 9월이 있고 물론 중간에 11월인가 10월도 있지만 9월, 12월이 옛날에 약간 마디 FOMC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9월에 올리냐 12월에 올리냐가 사실은 또 의미가 있는 게 9월은 이제 너무 얼마 안 남은 거고 12월은 기간이 좀 많아지니까 약간 플레이하는 타임 피리어드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은 예를 들어 중간선거 전인 9월에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트럼프의 힘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이 사람이 말대로 룰대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에서는 확인을 하고 하겠죠. 그 9월보다는 12월이 더 그렇죠. 날 가능성이 네. 있다. 너무 짧죠. 그러면 기한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유동성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안 나빠지거나 조금 시장이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잉 유동성이 유지가 되면서 버블이 유지되는 기간이 몇 달 더 갈 수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게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상태에서 미국이 유동성까지 문제가 돼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글로벌 다른 증시에 영향을 안 좋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슬슬 안 좋아지든가
아니면 옆으로 가든가 라는 부분에 방향성이 생겨야 궁금한 게 되거든요. 지수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네. 나스닥이 아니 다우존스나 S&P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지금 거의 2%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면서 한국이나 중국 시장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흐름이 중간 선거 전에 나온다인지 아니면 그래도 하락이 좀 나온다는 건지는 좀 정확히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걸 뭐 어떻게 맞추지? 그 의견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의견을 확률적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예, 의견을 확률적으로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S&P 기준으로 네, S&P 기준으로 더 올라갈 확률은 10% 정도인 것 같고요. 별로 없고. 네. 네. 옆으로 갈 확률이 한 60%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아래쪽으로 흐를 확률이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충분히 더 간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뭐 여전히 서학개미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럴 때 하게 되는 고민이 그래도 나는 서학개미로 좀 더 있는다. 아니면은 이제라도 국내 증시로 올까? 특히 아까 이제 저희 일부 시작하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기다리느라 지치셨던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지실 거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네, 국내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내가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좀 배분 전략을 짤 때 국내 증시 비중이라든지 뭔가 반도체 비중을 이제는 좀 긍정적인 관점 안에서 좀 조성해도 될 시점이 온 건지 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뭐 업계를 나왔으니까 지난번에도 한상희 연구원님께 제 비중을 그때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만이 아니고 오픈해서 오픈해서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네. 지금도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비중은 현재 25%를 가지고 있고요. AI 관련된 포지션으로. 그리고 국내 비중을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숏을 6%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중이라서 국내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제 의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반도체 위주로 갖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의 비중을 제가 우리 전후에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게 갖고 있는데 두 종목 합쳐서 30%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벤치마크보다 낮게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벤치마크가 한국 시장 비중이 37.5%거든요. 66%에서 30이 아니라 66에서 30입니다. 그러면 18%인 거잖아요. 전.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비중이 35인데 66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오버웨이트를 시켜놓은 거죠.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신 BM 대비로. 그렇죠. 네. 그리고 66%에서 절반이 전자닉스니까 이거는 시장 비중하고 오버웨이 상태에서는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죠. 원래 BM 대비가 35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AI 관련 주식이면 예를 들어 찔프나 이런 약간 LLM 관련 회사인지 아니면 뭐 장비주인지 그건 어떤 쪽의 AI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에서는? 타임폴리오가 운영을 잘합니다. 타임폴리오 AI ETF를 ETF를 하셨다?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종목침 나오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상에서 중국과 한국 그런데 조금은 한국 비중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많이 많죠. 네, 조금이 그렇죠. 아니라. 네. 압도적으로 많죠. 네. 몇 배는 많은데 네. 그러면 내가 중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중국이 하나도 없고 한국만이 있어라고 네. 할 때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배분하는 느낌에서 중국을 좀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국만 가져가도 충분한 장이라고 보시나요? 나을지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나을지가 아니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1년 후에는 제가 그때는 1년 전에 중국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중국 시장을 아직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은 1년 후에는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의 방향성이 중국에서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중국 내부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경제와 정치 구조와 미국과 중국의 다른 나라들이 누구의 편을 드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변화가 크게 움직이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겹쳐버리는 가능성이 1년 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지금 최근에 그거 보셨나요? 로봇 관련돼서 UFC 같은 리그가 중국에서 시작된 거 보셨나요? 그 로봇 기술로 가버리면 지금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도 우리도 지금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3일 동안 오르고 있지만 이 부분의 정도의 강도가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 앞으로 미칠 영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고려한다라면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꼭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환율 이야기도 한번 꼭 여쭤봐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환율 보니까 원엔 환율이 800원대 지금 900원 밑으로 내려간 게 1년 8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라고 하고 뭐 원달러 환율은 또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환율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분석하시는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환율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없는데 그나마 가장 베스트 게스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 많은 부분들이 미국 국채를 사냐 안 사느냐라는 부분을 환율에는 베이스에 깔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이 굉장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중국은 일단 가장 다 없앨 기세로 팔고 있고요, 미국 채권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채워주던 부분이 런던과 일본인데 그 영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책이 변동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리와 환율의 파운드화와 영국 금리,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와 일본의 환율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겉으로는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야라고 하면서 뒤로 뭔가 전보다 뭔가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말 들어주는 걸 안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을 해야 그나마 최근의 움직임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들은 채권 시장이 각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각 국가별 채권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연결된 부분에 대한 상호 교차 자금 이동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자금은 일본 내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한국도 한국 내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이 좀 약간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의 판이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50년간의 흘러왔던 흐름이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저는 최근에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을 연계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진 그러한 이유 같아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환율이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한 100원 가까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1,460원대니까. 보통 이제 환율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워낙 높다고 걱정했었으니까 또 긍정적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또 이제는 기사를 보면 또 환율이 떨어져서 뭐 수출하는 기업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오기 시작을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한 환율 밴드다 뭐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제시하는 게 맞으실까요? 저는 그런 밴드가 있고요. 마음속에 뭐 맞출 수 있는 밴드는 그럼요.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는데 저는 1,350원에서 1,450원 밴드를 편안한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1350, 1450. 네네. 그럼 지금 약간 상단 가져온 거네요. 조금.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해외 자금들이 1년 동안의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는 사이에 앞으로도 한참 해야 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 굉장히 높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자금을 빼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돈을 빼는 그러한 상태가 환율 시장의 일방향 약해지는 데 큰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그러한 태도 변화 최근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하이닉스가 꼭 발행한 돈 가지고 와야 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에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봤던 1,550 몇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뭔가의 전략을 짜는 것은 그럴 필요성은 되게 적은 것 같고요. 1,400원 근처로 전략을 짜시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